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우입니다. 이른 아침에 여기까지 오시는 걸 보면 학구열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고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앞으로도 외대 국제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많이 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잠깐만요. 마이크를 원래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하는 거를 별로 즐겨하지 않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마이크가 무슨 일고 보니까 오늘 제가 마이크를 안 해도 제 음성이 잘 들리시나요? 예. 그러면은 제가 그냥 마이크 없이 목소리가 그렇게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서 오늘 원래 그 프로그램 상으로는 제가 대륙을 건설하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건설하다 보니까 글자 크기는 저 크기로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갖고 좀 줄여가지고 하다 그러다가 에이 싫어 그래갖고 한번 바꾸자 그래갖고 그냥 대륙을 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이야기고요. 지도상에서 이렇게 좀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겠지만은 전체 뭐 아메리카 대륙은 나와 있지 않지만 유라시아 대한 전체를 아우르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대한 그림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또 모스크바를 기점으로 해갖고 여러 곳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철도망까지도 한번 보여주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부산이나 혹은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탄다면은 유럽의 어느 곳이든 다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륙을 품다가 새롭게 오늘 주제로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대략적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즘에는요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이런저런 개인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및 러시아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어서 사실은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저를 100% 신뢰하시고 제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다. 러시아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 이야기 말고는 나머지는 안 들으셔도 된다. 미안한 얘기가 숫자가 만약에 잘못되던가 혹은 무슨 내용이 잘못됐을 때는 그냥 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거짓말을 안 하고 팩트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제 관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총 연장 길이가 9288입니다. 9288km예요. 책마다 달라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9288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노선이 조금씩 더 신설된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로수가 다 달라요. 하지만은 928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맨 처음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이 됐었을 때 그 길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합니다. 좀 자랑이지만은 작년에 전국 교수 테니스 대회 외대 대표로 처음 나가서 첫 우승이 아니라 처음 나가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꿈이요. 여기 어르신들도 좀 계시고 저보다는 조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제 꿈이 뭐냐면 92세까지 팔팔하게 테니스 치다가 가는 겁니다. 썰렁하죠?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요. 9288, 92세까지 재밌게 놀다가 팔팔하게 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자, 마감하자. 이 정도면 뭐 92세면 뭐 살 만큼. 네? 그래서 외우기도 편하게 돼요. 9288. 그렇죠? 9288.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야기하면은 길이 이야기하면은 모르실 수 없죠. 이제는 9288 한번 외워주시고요. 이 길이는요 지구 둘레의 4분의 1입니다. 지구 전체 둘레가 약 4만 킬로예요. 지구를 한 바퀴 이렇게 딱 도는데 그거에 약 4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정말요. 한번 타고 아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예요. 타보실 건데 나중에 이제 제가 마무리 때 어떻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다라고 한번 제가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찌됐든 9288 모스크바서부터 서쪽 기준이라면 모스크바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동쪽까지. 블라디보스토크 들어보셨죠? 아마 갔다 오신 분들도 요즘에 블라디보스토크이 한참 떴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작년, 재작년 블라디보스토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한 한국어 메뉴, 한국어 간판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요. 인구가 자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20만 정도인데 한국 사람만 2018년 기준으로 20만 명이 왔습니다. 관광객. 총영사관에서 놀래가지고 너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관광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할 정도. 물론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무비자 낸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한국 TV에서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히트를 쳐가지고 젊은 사람들, 학생들이 너도 나도 없이 블라디보스톡을 이제 가는 걸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그러니까 수능 끝난 다음에 블라디보스톡 가는 게 학생들의 로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주요 통가 도시만 하더라도 주요 도시만 하더라도 87개. 어마어마하죠. 길이가 9288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야로슬라브 예카체리부르가 아마 잘 모르시는 도시들일 텐데 그 횡단 열차가 지나가는 곳에 다 위치한 도시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가시게 된다 그러면 이런 도시들 한번 꼭 뭐 야로슬라브 예카체리부 노보시비르스크 이렇게 거명한 도시들은 한 번씩 머물렀다가 구경하시고 다시 기차를 타시면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참고적으로 미국의 횡단철도가 한 2,800km 정도라 그래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아직은 구상 중이고 건설되지 않았지만 혹여 싱가포르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스탄불까지 연결이 되는 아시아 횡단철도가 만들어진다면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한 14,000km 정도가 되는데 이건 아직 구상 중이고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철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288 안 잊어버리시죠? 그죠? 9288 쓰면 돼요. 지금 뭐 저기 제가 그 숫자로도 1891년에서 1916년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았습니다. 생각해요. 옛날 기준으로,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은 너무 오래죠. 그죠? 요즘에는 뭐 기술이 발달해갖고 자,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천천히 좀 하고요.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시작을 알리는 기념입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9288. 문헌적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제가 9288, 92세까지 팔팔하게 거기다가 마감하자라는 이야기. 9288.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동쪽 기준으로 보자면 블라디보스톡부터 모스크바까지. 지금 러시아 말이라 좀 죄송합니다만은 참 영어로 이렇게 들어서 한글로 표시하면 더 좋을 텐데 저기 모스크바 쪽 가려져 있는데 끝서부터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고 하면은 반대편으로 오시는데 이 가는 동안에 시간대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생한테 러시아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야라고 물어보면 좀 뚱뚱한 나라다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좀 배운 사람들은 이럴 때 주로 경도상에 위치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 칠레 같은 나라는 이제 주로 위도상에 이제 위치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남북이 기니까 주로 위도상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는 주로 경도상에 위치한 국가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짜 시간대가 이렇게 달라요. 모스크바 기준으로 0시라고 했었을 때요. 저쪽 캄차트카, 베링해협 옆에 있는 캄차트카 거기가 9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로는 10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요. 본토 외에 뭐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포함하면 11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날 때마다 시간이 다 바뀌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기본적인 시간은 모스크바 기준 시간으로 다 열차에서 알려줍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만큼 다양한 시간대를 거쳐서 지나갈 만큼 거리가 길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어떻게 러시아가 그러면 이렇게 동쪽으로 태평양 연안까지 진출하게 됐을까?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과거에 몽골의 지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35년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몽골은 약 240년간 1240년부터 1480년까지요. 24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습니다. 몽골은 지금이 좀 약해졌다 뿐이지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한 국가잖아요. 그죠? 240년간 몽골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몽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가지고요. 점차
몽골 후예들이 세운 국가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게 모스크바가 조금씩 국가가 이제 커지는 그 과정이에요.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는요, 러시아 이제 이반 4세이 몽골이 세운 국가들을 하나둘 정복해 나가면서 특히나 까잔이라고 하는 곳,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있는데 까잔의 크레물린입니다. 모스크바의 크레물린 못지않게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한번 가보시기를 권하는데, 여기를 점령하고 시베리아까지도 이제 넘어서기 시작을 하는데, 이 까잔을 점령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우리가 몽골이 세웠던 그 나라 중에 하나인 까잔을 정복했어. 야, 이 기쁨을 만세 후세에 계속해서 남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기념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 기쁨을 한번 후세에 알려주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모스크바의 바실리 성당입니다. 그걸 기념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까잔 정복을 까잔을 정복해서 좋아했는지를 바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복을 하고 요 지도가 여기가 이제 스말바르다는 노바의 제물라는 섬인데 이렇게 나온 요 라인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랄 산맥이 있습니다. 우랄 산맥 들어보셨죠?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자연적 경계선. 이 우랄 산맥을 넘어서요 시베리아로 가기 시작합니다.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지만 1581년에 넘어서기 시작을 해서요 이 태평양 연안에 도달했을 때가 1649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70년 만에 여기를 뭐 지금이라 그러면 뭐 금방 비행기 타고는 몇 시간이면 가지만 과거에 말 타고 걸어서 70년 만에 여기에 도달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 그래서 여기까지 다 도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자, 위로는 너무 척박해요. 여기는 걸어서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베링해협 넘어가는 건, 나중에 베링해협 넘어가는 건요, 베링이라는 사람이 이 해협을 발견했다 해서 이제 베링해협인데 그건 좀 한 50년 이상 더 지난 시점입니다. 여기 도달한 다음에 한 무리들은 내려가고 한 무리는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가는데 먼저 이제 내려간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못 보던 사람들인데 이때 사람들도 없었는데 좀 내려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 중에 한 무리가 한국 사람들. 자, 오른쪽으로 계속 갔던 이유는요, 러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물건, 상품, 그 상품을 구하려고 동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그 상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러시아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유럽 시장이라든가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제법 인기가 많았던 상품입니다. 실크로드기 때문에 그렇게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정답은 아니지만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혹시 모피입니다. 모피를 구하려고 70년 동안 계속해서 동쪽으로 한 거예요. 상업적인 목적이 굉장히 컸습니다. 모피 중에 검은 담비가 최고. 검은 담비 씨를 말려. 어디까지 넘어간 거예요? 알래스카가 과거에 러시아 땅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알래스카까지 간 거예요. 모피 구하려. 물론 이제 알래스카는 거기에 또 이제 금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석유는 생각을 못했고요. 금광이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 하에 또 넘어간 것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어 모피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는 민족들하고 크게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국과 식민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갈등이 있죠. 서로 죽이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큰 저항 없이 동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를 보호해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세금만 잘 바치면 된다 하니까 원주민들도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세금만 바치면 된다고 하니까 굳이 러시아 사람들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의 세금은 뭐였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피예요. 모피만 잘 갖다 바치면 러시아 사람들이 너희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금만 내라.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도 반겼던 거죠. 러시아 사람들. 그래서 여기까지 70년 만에 간 거고요.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가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남쪽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그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리마인드 한번 시켜드리면 정말 예전에 그래도 한 20, 30년 전이겠죠. 학교 다니실 때 나선 정벌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군대가 북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와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외부 이민족과 싸움을 벌였는데 그 외부 이민족이 바로 러시아입니다. 나선이라고 하는 말은 그 한자로 표기된 러시아의 옛 이름입니다. 뭐 노소와 이렇게도 이렇게 얘기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나선 정벌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동쪽으로 갔던 러시아가 북쪽으로도 가고 이제 남쪽으로 딱 내려왔는데 남쪽에 센 애들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 민족이 청나라 사람. 청나라 8기군하고 한번 딱 붙었는데 청나라 8기군도 북쪽에 있는 오랑캐 중에서 그렇게 힘센 놈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힘센 놈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싸움에 졌죠. 그러니까 당시 그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쳐갖고 나름 속국이라고 생각했던 조선한테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니네 병사 좀 보내봐. 한 100명만 보내봐. 이상한 애들이 왔는데 쟤랑 같이 좀 싸워야겠어. 그러니까 조선에서 12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과 첫 번째 전투를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전투를 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변급 장군, 1차 때 변급 장군, 2차 때 신유 장군. 이 두 장군께서 러시아 그 중국 사람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을 몰아내죠. 하지만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의 만남, 그 만남이 공식적으로 한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의 첫 만남입니다. 그걸 우리는 국사 시간에 나선 정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러시아 사람과 우리가 만나게 됐느냐? 러시아 사람들이 일단 동쪽으로 계속 가고 태평양에 도달한 다음에 바다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쉬웠던 남쪽으로 먼저 내려간 거죠. 아까 1649년이라고 했는데요. 49년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우리 쪽 사람들하고 첫 번째 치렀던 전투가 1654년 그리고 58년이에요. 시기적으로 얼추 비슷하죠. 위로 넘어간 시점은 좀 늦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우리도 러시아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데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몰랐어요. 너무 재미나는 건요. 제가 이제 혹시나 시간 여유가 좀 되면 제가 12시까지죠. 시간을 좀 보면서 선생님들의 또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제 얘기는 좀 줄이고 질문을 좀 받는 시간도 좀 갖고 그래야 되는데 내려와서 한국 사람하고 그 청나라 사람들하고 님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붙는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봤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기에 분명히 저쪽은 북쪽 오랑캐예요. 북쪽 오랑캐인데 희한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오랑캐들의 모습과 달랐던 거예요. 딱 보니까 코가 제가 이렇게 마스크처럼 코가 저런 뭐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코가 유난히 큰 거예요. 유난히 크고 눈이 파래. 분명히 북쪽 오랑캐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유난히 코가 크고 눈이 파라니까 야 이걸 어떻게 불러야 되지 해서 불렀던 이름이 대비 달자. 대비 코 큰 달자 오랑캐 놈들. 달자라는 거는 그 당시에 우리가 북쪽 오랑캐를 부르던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대비 달자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대비 달자 저 코 큰 오랑캐 놈들 하고 싸웠던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은요 밑으로 딱 내려왔더니 또 모르는 사람하고 하여튼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유난히 키에 비해서 덩치에 비해서 머리가 커. 저도 머리가 커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머리 큰 사람이란 대두인 좋게 얘기한 거예요. 대두라고 얘기했는데 머리 큰 놈들 뭐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저기 코 큰 오랑캐 놈들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두 번에 걸쳐서. 그게 바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나선 정벌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어찌됐든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 사진은 오른쪽 사진이 이제 조선하고 청나라 그림입니다. 사진이 아니라 청나라 사람들이고 왼쪽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 전쟁에서 누가 이겼는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그림인 거죠. 묘사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조선하고 청나라.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도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두 번에 이제 조선하고 청나라 연합군하고 러시아랑 싸우고 그 다음에도 크고 작은 갈등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그러지 말고 그만 싸우자. 적당한 선에서 우리 합의를 보자. 오케이. 그래서 나온 조약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르친스크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 그게 1689년이에요. 그러니까 1654년, 58년에 계속 싸우다가 또 크고 작은 싸움이 좀 있다가 이제는 정리하자라고 해서 맺은 조약이 네르친스크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인데 그때의 경계선이 일단 굵은 선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위에는 러시아, 아래는 중국. 이렇게 협정을 맺고요. 그 다음에 좀 한참 좀 지나고 1858년에 아이온 조약을 통해 갖고 이 지역이 러시아 땅이 됩니다. 러시아 땅. 1858년. 그 후 2년 뒤인 북경 조약, 베이징 조약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이 러시아 땅이 된 거예요. 북경 조약, 베이징 조약. 1860년.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러시아 땅이 됐다는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당시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닿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이제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여기쯤에 있는 러시아의 도시 블라디보스토크, 앞서 얘기했던 이 블라디보스토크는요. 원래 뜻은 블라디, 정복하라, 보스토크, 동쪽. 그래서 동쪽을 정벌하라라는 뜻의 도시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여기를요. 1860년 베이징 조약 이후에 획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 지역은 연해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역을 1860년에.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이 지역을 자기네 영토로 편입을 시켰으니까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게끔 편의시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혹여 한국 사람들이 넘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도 반겼어요. 우리는 아무래도 조국의 현실 또 필요한 자신들의 삶을 뒤로 한 채 국경을 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선조들이 있었잖아요. 그 선조들은 조선 땅에서 탐관오리들 때문에 도저히 살기 힘들다. 넘어가야겠다. 러시아 가면은 그래도 집도 주고 땅도 주고 경작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한다.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이 베이징 조약이에요. 이러면서 이 지역이 이제 급부상하고 우리의 관심 속에 머릿속에 계속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본토까지 연결해야 될 뭔가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횡단철도라고 하는 철도를 이제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대략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쓴 채로 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게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듣다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시면은 제 말을 끊어도 좋습니다. 끊어도 좋으니까 그냥 실시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게요. 저 중간에 말 끊고 질문은 너무 좋아요.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좀 중간중간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또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하고 좀 약간 어긋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60년 이후로 이제 연해주가 러시아 땅이 되면서 한국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닿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뭔가 이제 본국과 특히 이제 본국이라고 했을 때 이제 수도인 모스크바, 당시 수도는 이제 상페테르부르크입니다. 거기와 이제 연결시킬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러시아에서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에 필요하다. 이건 하나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요.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배운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정치 군사적 배경으로 먼저 좀 말씀드리면 자, 그 1840년 아편 전쟁으로 얘기 나오는데 19세기 중반 이후서부터는 서세 동점의 시기라고 해서 서양의 힘이 강해져 그 강해진 서양이
자신들의 힘을 이용을 해갖고 동양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요, 보통 서양사에서는 제국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1870년서부터 1914년까지 제국의 시대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제국 또는 식민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국이 아니면 식민지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서양에서 막강한 힘이 동양 쪽으로 몰려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제국을 선포한 적이 있었죠. 고종 황제가. 그죠? 왜 대한제국을 선포했게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제국을 선포하지 않으면 마치 식민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절박함도 있었어요. 자주 독립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현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세계 정세에서 보자 그러면 제국이 아니면 식민지였던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식민지가 아니다. 자주 독립 국가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 제국을 선포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서세 동점의 시기 때 서양의 이제 그 영향력이 동양 쪽으로 몰려오는데 그때 약해진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아편 전쟁과 좀 속된 표현으로 박살이 난 거죠. 지금도 중국에서는 두 가지, 살인과 마약. 이건 허용되지 않죠. 살인보다도 더 싫어하는 마약. 외국인으로 예외가 없죠. 그죠? 바로 처단하지 않습니까? 아편 전쟁이 기억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 청나라가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잡아먹기 위해서 서구의 열강들이 다 들어와요. 그때 러시아도 야, 이거 봐라. 아이유 조약이랑 베이징 조약으로 해서 결국 중국 땅을 뺏은 거잖아요. 더 뺏어야겠다. 중국 땅을 더 뺏어야겠다. 중국에서 우리들의 영향력을 더 키워야겠다. 거기에다가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동북아시아, 그 당시 이제 극동, 우리로 하면 이제 연해제 이쪽 지역 조선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의 힘을 좀 키워야겠다. 그리고 여기가 보면 우리 땅은 서로 다 북쪽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겨울이면 얼어가지고 밖으로 나갈 항구 찾기가 힘든데 이쪽 지역, 동북아시아 이쪽 지역은 부동항을 확보하는데도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수도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길, 통로, 철도를 구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충분히 이해 가시는 부분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부동항도요. 그 러시아는 항상 북쪽에 많이 위치해 우리보다는 더 위도가 항상 위에 있는 국가 아닙니까? 겨울에는요. 웬만해가지고는 다들 한국어 알아요. 그래서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2014년에 있었던 이제 크림반도 점령 이런 것들도 뭐냐면 크림반도가 그나마 이제 흑해를 통해 갖고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라도 갖고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해서 가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거기가 이제 제정 러시아 때 수도였는데 원래는 그 도시를 건설한 피터 대제가 원래 생각했던 곳은 바로 흑해 연안이었어요. 흑해 연안에서 항구를 만들고 수도도 거기까지 만든 다음에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과 교류를 해야겠다. 그래서 유럽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생각보다 센 국가가 있었죠. 그 국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스만 제국, 오토만 제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금 터키는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됐지만 과거에는 유럽을 또 호령하던 대제국이었잖아요. 센 제국이 있으니까 거기로는 진출을 못하고 상대적으로 북쪽으로 진출해서 이제 도시를 만들었는데요. 어찌됐든 그러다 보니 이 부동항 어디든지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한반도 이쪽 지역이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한반도보다 더 좋아했던 곳은 만주, 중국의 만주예요. 그래서 중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개입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자나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보급을 더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철도가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경제적으로는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뭐 사회주의 국가였다가 지금 자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자본주의로 바뀐 지 한 30년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뭐 잘 아시죠? 러시아보다는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이 좀 익숙해요. 어릴 때부터 소련. 그것도 쓰기는 소련이라고 써야 되는데 읽기는 꼭 소련 읽어야 돼요. 소련이라고 읽으면 선생님 야 강하게 읽어야지. 선생님 소련 아니에요? 소련
소련이라고 읽어야 돼요. 아마도 그렇게 비슷한 경험. 그래서 소련을 쓰면서 읽기는 소련으로 읽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회주의였어요.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 이전에는 제정 러시아 때는 자본주의가 조금 도입이 됐던 시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늦었어요.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왔다. 정확히는 1860년 이후라고 봐야 되는데 자본주의가 이제 도입되면서 러시아도 이제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중요한 많이도 갖고 있는 광업, 지하철 이런 거나 제조업을 키워가지고 발전을 시켰는데 그거에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철도다. 철도는 철도만 개설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관련 산업들이 동반 상승할 수 있으니까 이건 필요하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러시아 전체 인구는 물론 이제 뭐 중국 인도에 비해서 뭐 비할 바가 아니긴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유럽 전체의 문제,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때서부터 인구가 막 이게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적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경적지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자면 100평 가지고 충분히 이제 경작을 할 수가 있었었는데 인구가 많아지니까 50평, 30평, 20평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양도, 생산하는 식량도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새로운 땅을 좀 개척해야 된다. 시베리아라는 정말 광활한 땅. 이 땅을 개척해가지고 먹거리를 바꿔야 된다. 이런 목적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목적을 다 가지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가장 큰 거라고 이렇게 좀 보자 그러면요. 첫 번째를 이렇게 많이들 들고 그러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때 그 국가 이익과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첫 번째 이야기들 많이 하고 또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경작지가 부족했다라는 것 이것도 팩트예요. 그래서 하여튼 철도를 시작하고요. 착공을 이제 시작합니다. 1891년 5월달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단순히 블라디보스톡에서 시작해갖고 조금씩해서 모스크바로 갔던 건 아니고요. 전체 몇몇 구간, 한 6, 7개 구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착공식, 흔히 말하는 기공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루어져요. 91년 5월 19일. 그리고 그때는요. 당시의 황제는 알렉산드르 3세였는데 그의 아들인 니콜라이 2세, 즉 황태자를 참석하게끔 해요. 그만큼 황실에서 관심을 갖고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자, 그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그림이지만 이 사람이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이자 당시 황태자였던 니콜라이 2세입니다. 아마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황제 혹은 영화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공주, 그래서 아나스타시아 이런 이름들은 아마도 들어보실 듯한데요. 여기가 이제 이거 러시아로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만은 1891년 5월 19일에 기공식에 참석한 니콜라이 2세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1891년에 시작이 돼서 여기는 이제 건설하고 있는 모습. 이것도 이제 뭐 그림으로 보여집니다만 가운데 이제 원안에 있는 사람이 알렉산드르 3세 러시아 황제입니다. 니콜라이 2세의 아버지죠. 별명은 헤라클레스.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 중에서 가장 힘이 셌다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키도 190이 넘었고 제가 181인데 저보다 한 10cm가 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덩치는 작고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착공하기 전에 휴가차 떠났던 곳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전복이 돼요. 전복이 되는데 이 그러니까 황제와 그의 가족이 탄 차량도 역시 전복이 됐죠. 지붕이 좀 내려앉고 이런 상황인데 워낙 힘이 셌던 헤라클레스 알렉산드르 3세가 지붕을 떠받치고 더 이상 내려오는 걸 막고 가족들을 안전하게 피신시켰기 때문에
황제의 가족들은 대부분 한 명만 약간 좀 꼬맹이가 좀 다치긴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런 큰 상처 없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여담이 있죠. 그만큼 힘이 센 인물로 묘사되는 러시아 황제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인물로 묘사되는 알렉산드르 3세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설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그 신문에 났던 러시아 신문에 났던 건설 현장의 모습입니다. 뭐 길에 기초를 닦자, 뭐 러시아 말을 한다면 오브라트카치라고 하는 말인데요. 하여튼 이 건설 현장의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건 바이칼로스 옆에 이제 건설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도 여기 어디라고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요. 모습들인데, 자, 이거 잠깐 쉴 때 이 러시아 춤이라고 하면 테트리스에서 이렇게 한번 보실 때 있죠. 네, 그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또박춤인가 그렇게 알려진 상태로 들어왔다고 하네요. 저도 그거는 뭐 나중에 알았습니다. 또박춤인가 또 그런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그냥 러시아 우리는 테트리스 춤 이렇게 기억을 좀 사실 하고 있었었는데요. 러시아 전통 춤입니다. 지금 이 추고 있는 이 모습인데 건설 현장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사진 속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 사진과 이런 사진, 그 다음에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어떤 공통점이 좀 나올까요? 네? 정말 노동자 맞아요? 이 공사 현장에 동원됐던 사람들은요, 노동자들 있고요, 현지 주민들이 있고요, 또 시베리아로 유영간,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교도소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도 그 많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노동자들 또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이거 말고 요 사진 어떤 공통점이죠? 귀족들이 다 참여한 거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너무 뻔한 건데 제가 괜히 사진을 이런 사진 혹은 그림을 이렇게 가져와서 그런지 몰라도 자,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사를 하는 데 비해서 중장비들이 좀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도 나온 게 없어요. 여기도 처음 나온 것도 없고요. 물론 이제 뭐 철로야 당연히 이거 중장비라고 하긴 뭐지, 이걸 갖고 와야 깔 수가 있으니까, 그죠? 없죠.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아무런 중장비 없이 정말 맨몸으로 도끼, 삽, 곡괭이 이런 것만 가지고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다. 러시아 사람들의 말하자면 열정이 대단하다 라고 우리가 높이 사는 겁니다. 하루에요 2kg씩 나갔대요. 2kg씩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어떻게 당시에 저도 사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데, 아니 곡괭이 가지고서 그냥 다 모든 거를 다. 우리나라 경부선 단일, 그러니까 킬로수로 이렇게 좀 따지자면요, 우리나라 경부선이 일제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만들어졌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연환경이. 근데 러시아는요, 이 유럽 쪽은 평탄합니다. 평탄하고 그러는데 사실 바이칼호수서부터 해서 이 극동쪽, 연해주 쪽 같은 경우에는 나무도 너무 많고 늪지대도 좀 많고 그다음에 높은 좀 산악지형도 있고 그래요. 유럽 쪽 러시아는 안 그래요. 거기는 거의 평지. 그래서 높은 곳이라고 해봐야, 모스크바에서 제일 높은 곳이라고 해봐야 해발고도 50m. 가끔씩 등산하시죠? 모스크바에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은 5분 정도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모스크바 대학 앞에. 모스크바 강변에서 모스크바 대학까지 좀 올라오는데 한 5분 걸려요. 그게 모스크바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모스크바 대학교를 건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높이가 해발고도 50m.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바이커로스 이렇게 바위가 보이죠? 화강암전 그냥 거의 절벽으로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건설하기가 만만치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중장비 하나도 없이.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그런 열정을 우리가 높이 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과거에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는 많이 좀 얘기 들었죠. 그리고 뭐 노래도 들으면서 이제 막 학교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 이제 우리가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를 이야기할 때 과도 있지만은 공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보릿고개를 없애준 사람이에요. 러시아도 과거에 보릿고개 정말 심하게 많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넘게 해준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스탈린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들만 많이 있잖아요. 6.25 전쟁, 스탈린이 감독하고 김일성이 지휘한 거 아니야? 남침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계층 간에 약간의 갈등은 촛불 태극기 간에 좀 갈등이 좀 있었던 그 근원을 따지자 그러면 6.25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그 스탈린이 감독한 영화는 아니지만 전쟁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합니다. 주연은 김일성이고. 그죠? 근데 그 스탈린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같이 러시아 사람들, 당시 소련 사람들을 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 전에는 더 열악합니다. 곡괭이 가지고 그냥 삽 가지고만 이렇게 건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에 장비는 너무나 보잘것없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요. 1차 이제 완공을 좀 했을 때조차도 전 구간을 다 완공하지 못했어요. 바이카로스도 한번 들어보셨죠? 바이카로스 우리나라 그 지도에서 그냥 가운데로 그냥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왼쪽에 있긴 하지만 바이카로스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에서는 카스피해나 이런 데는 호수라고 이렇게 보질 않기 때문에 바이카로스는 뭐 바다와 같은 곳이죠. 원주민들한테는요 바다와 같은 곳인데 그 바이카로스를 통과하는 다리를 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기술이라고 하면은 또 얼마든지 또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그때의 배는 아닙니다. 유사함배라는 타작에서 하는 쉐빙선을 띄웠어요. 쉐빙선을 띄워가지고요. 이 쉐빙선에다가 이제 기차 그 차량 같은 것도 싣고 말도 싣고 뭐 이래갖고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추운 겨울에 바이카로스가 완전히 얼어버리는 추운 한겨울에는요, 운행도 못해요. 그때는 조심스럽게 그냥 철로를, 간이철교, 예비철교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철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동시키고 그러는데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 중기기관 차량은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나 어리면 깨질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자동차는 다 지나가요. 근데 기차의 객차 같은 경우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동할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사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쪽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쉐빙선을 가지고서 움직였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이걸 좀 보여줍니다. 얼마나 열악하게 건설이 됐는지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만들 때는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기 이제 친타라고 하는 러시아 도시서부터 러시아 국경으로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중국의 영향력 약화되고 중국의 호시탐탐 노리는 서구 열강길이 대거 몰려들기 시작한 그 시점이 19세기 후반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도 역시 마치 그렇게 뺏겼지만 중국 이 만주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 부설권을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 따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를 나름 직선 도로로 해서 여기가 하얼빈이라고 써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하얼빈이에요. 하얼빈. 예, 하얼빈. 나름 동북아시아의 최고의 국제도시, 동북아시아의 파리라 불렸던 곳이죠. 이 하얼빈으로 와서 밑으로 내려와갖고 대련, 지금의 대련 연결되는 이 철도 지역으로 개설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 러시아 사람들의 생각은 블라디보스토크 가지만 대련까지도 가서 이쪽 지역을 러시아의 부동항 항구로 삼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주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보다도.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철도 이름을 동청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Chinese Eastern Railway라고 하는데 이걸 동청철도라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남만주철도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거로는 동청철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세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만들었던 1903년에 1차 개통했던 그 시점에는 1차 개통했던 그 시점에는요. 방금 얘기했었던 그 대련까지 정도 거기까지만 완공을 한 거예요. 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이칼 호수 그 주변에는 철로가 놓이지 못했다. 어떻게 이동했다? 쉐빙선을 통해 가지고 이동을 했다. 그래서 1903년에 완공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발표는 러시아에서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러시아의 철도청에서 코레일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쫙 완공됐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자 그러면 끊겨진 구간이 있었다. 그 끊겨진 구간은 이르쿠츠크 그 구간이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는 했었다라는 거죠. 이 바이칼호수 부분의 난관다 때문에 완전히 개통된 건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쉐빙선으로 연결했으니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는 했다라는 거예요. 발표는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게 발표가 다 됐어요. 국제사회. 일단은 시작할 때서부터 야, 저거 정말 시베리아의 철도가 놓여질 수 있어? 러시아 뭐 돈도 없는데 이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국제사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됐지? 이것까지는 정확히는 잘 몰랐죠. 지금은 이제 뭐 금방 SNS가 통하니까 핸드폰을 찍어갖고 바로 보내면 알지만 옛날에 그거 알 수 있었나요? 하지만 어찌됐든 완공됐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국제사회가 놀랐어요. 더더욱 더 놀란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일까요? 네? 일본입니다. 아, 선생님 뭐 너무 지금 아시는 거로 봐갖고 제 수업의 난이도 수준이 너무 낮을 것 같은데요. 많이 알고 일본이에요. 왜 일본이 놀랐을까요? 일본은 만주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까지 대륙을 진출하려고 발판을 조선으로 삼으려고 하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거대 대국 러시아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러시아에서 19세기 말에 1891년에 어찌됐든 철도를 부설한다고 하니까 순간 깜놀을 한 거예요. 식겁을 하고 야, 만약에 철도가 완공이 돼서 본토로부터 즉 수도 상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로부터 모든 물자들이 자연스럽게 기차를 통해 가고 동쪽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오게 된다면 우리는 대륙 짓지 못한다. 러시아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러시아 그 대국하고 싸울 수 있겠냐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1903년에 1차 개통이 딱 됐다라고 했었을 때 제일 놀란 국가는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정보력을 동원해가지고 나름 완공된 건 아니구나. 그러면 중간에 약간 끊어진 데가 있고 뭐 정확하게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쉐빙선이 기껏 가봤자 한겨울에는 못 가고 기껏 가봤자 하루에 13번 정도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동할 수 있는 그 양은 상대적으로 적구나. 이거를 알고 완공되기 전에 제대로 100% 완공되기 전에 빨리 만주를 점령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러일 전쟁이에요. 1904년에 일어났어요. 이게 이제 알고 계시는 그 단편 조각들이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건설됐다는 소식에 제일 놀랐어요. 빨리 러시아를 잡아야겠다. 러시아를 잡는다는 것보다는 만주로 진출해갖고 대륙으로 나가야 되는데 러시아가 방해를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러시아를 제어를 해야겠다. 그래서 러일 전쟁도요. 선전포고 없이 사실은 전쟁을 먼저 일으켜요. 2월 8일날 공격을 하고 선전포고는 2월 10일날. 진주만 공격할 때 걔네들 똑같잖아. 진주만 공격할 때도 선전포고와 동시에 진주만을 공격을 한 거야. 원래 선전포고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 거잖아. 옛날 분위기는 그랬죠. 지금이야 이제 그런 20세기만 하더라도 6.25만 하더라도 남침을 할 때는 그런 일 없었지만은 보통은 선전포고라고 야 전쟁. 그런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일본은 그러진 않았어요. 러일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 기습했죠.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러시아가 그냥 힘도 못 써버리고 져버렸어요. 러일 전쟁 관련돼서는 뭐 제가 혹시나 몰라갖고 뒤에 자료는 좀 가지고 왔는데 주된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러일 전쟁이 러시아의 그 패배로 끝이 나고 일본이 승리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그나마 만들었던 이 동청철도 지배권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 좋은 일만 한 거예요. 일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러일 전쟁 이후에. 또 한반도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 러시아 영향력이 강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강했느냐? 우리의 국모 명성 황후가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을미사변이라고 제가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죠? 을미외변 뭐 이렇게도 좀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을미사변으로 해서 그 후에 고종은 러시아에게 기대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금으로 하면 대사관에 가서 직무를 보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걸 우리는 아관 파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관. 우리의 저기 본부를 파천. 그러니까 뭐 저기 천도하듯이 그 천도랑 같습니다. 이동해가지고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그래서 덕수궁 옆에 지금 그 공사관에 또 탑, 3층 탑만 좀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복원할 할 거예요. 전체 복원은 안 하지만 복원할 할 건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그때 러시아 힘이 셌었어. 그리고 일본이 좀 물러나고. 그러니까 일본은 절제부심, 야 이거 러시아를 어떻게든 좀 해봐야겠는데 중국은 힘이 약해지는데 러시아는 지금 세지고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철도까지 개설된다 그러니까 그냥 놀라가지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먼저 쳐야겠다 해서 러일전쟁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통정철도 지배권도 상실하고 그러니까 야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중국 영토를 경유하지 않고 러시아 영토로 지나가는 철도 노선을 새롭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경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그 철도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 철도를 완공한 시점이 1916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1891년서부터 1916년까지라고 맨 처음 때 연도를 하나 써놨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통의 경우에 1903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서부터 우리가 모스크바라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알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면 언제 완공됐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1916년에 만들었다는 것이 맞다. 예산은요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기존에 제가 앞부분에다 한번 잠깐 썼었죠. 여기 뭐 숫자를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본 예산이요 3억 5천만 루블. 이런 잘안 와요. 3억 5천만 루블. 러시아 가는데 이게 뭐 얼마나 비싼지 순찰을 좀 갖다 줘야 우리가 이게 1억 원이구나 뭐 얼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느 책에 보니까 2013년 기준으로 이게 약 122억 달러라고 하네요. 기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곱하기 5, 5배 예산이 더 들어간 거예요. 약 15억 루블이 들어간 거예요. 122억 달러면 이제 1000억 대잖아요. 우리로 지금 때자면 약간 11억? 12조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지금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곱하기 5를 해야 되니까 한 600, 60조 정도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이게요 실감이 나야 되는 게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가 있어요.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미국에 팔 때 얼마 주고 팔았는지 혹시 아세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알래스카.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에 그 알래스카를 판매합니다. 팔아요. 얼마에 주고 팔았는지 혹시 아세요? 700만 달러. 700만 달러. 수준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확히는 720만 달러인데요. 700만 달러를 너무 이거 그 내용이 너무 쉬웠던 거 아닌가요? 선생님 다 하시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 아까도 이거 좀 우리 변성환 팀장님 제가 보니까 너무 좀 낮게 이거 영어로 강의하기도 좀 그렇고 수준을 제가 너무 낮게 이렇게 좀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700만 달러 정확히 이제 720만 달러인데요.
720만 달러를 주고 그 넓은 알래스카를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720만 달러 팔았다고 그러면 720만 달러, 그 당시 720만 달러면 도대체 얼마야?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알래스카는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1헥타르하면 또 느낌이 안 와요. 그죠? 우리 기준으로 뭐 요즘엔 제곱, 뭐 평방미터 막 이런 것도 쓰기만 평으로 따지면 3,000평입니다. 야, 1헥타르는 3,000평. 3,000평을 얼마에 판 걸로 환원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요. 얼마일 것 같아요? 계산은 안 되잖아요. 2달러가 안 됩니다. 4달러. 요즘 4달러도 아니고요. 2달러도 안 돼요. 정말 헐값이죠. 그죠? 3,000평을 단돈 2달러도 못 미치는 가격에 알래스카를 판 겁니다. 그 당시로는 러시아는 팔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 얘기하는 재정이 악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재정 악화된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현찰로 받은 건 한 20만 달러밖에 안 돼요. 러시아가 미국에 안고 있었던 부채도 탕감하고 현찰로 받은 건 겨우 2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금액은 720만 달러가 맞긴 맞는데 현찰 준 거예요. 그만큼 러시아가 좀 힘들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었고 영국하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데 당시에 북아메리카 대륙은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었잖아요. 지금에 알고 있는 캐나다는 당시 영국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국령이었었던 캐나다하고 캐나다 지역과 알래스카 지역은 붙어 있잖아요. 영국과 계속 싸워야 되니까 러시아는 힘이 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태평양까지 갔다가 넘어가서 알래스카까지 가가지고 운영을 잘 하라고 시켰더니만 운영한 사람들조차도 황실해서 운영을 좀 했거든요. 운영도 제대로 못하고 적자투성이고 비리 많고 개인 사리사욕만 채우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팔자. 그리고 나올다고 하는 금광은 나오지도 않고 나중에 나와요. 판 다음에 이제 발견되고 석유도 발견되고 땅을 치고 이제 후회를 하지만 그 당시로는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20만 달러 단 3,000평을 2달러도 안 되는. 지금 돈 있었으면 살 거. 100달러 정도까지는 좀 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100달러면 3,030만 병인데요. 아이고, 참 대단. 어찌됐든 원래 기준은 한 이 정도로 잡았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그 완공될 시점에는 예산이 초과돼가지고 한 5배 정도? 15억 루블 정도 됐다고 하고요. 그 중에 4억 루블은 아예 그냥 버린 셈이 됩니다. 당시로는. 왜? 통칭철도가 러일전쟁 이후로 이제 만주가 일본의 주격권에 속하게 되면서 뺏겨버리는 꼴이 됐다는 얘기죠. 어찌됐든 이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사건들을 다 거치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이 됐다. 1916년. 그 뒤로는요. 또 끊임없는 보수. 우리 경부고속도로 계속 그냥 땜질하고 말하고 지금은 이제 경부고속도로 잘 만들어졌지만 초창기 때 일단 뚫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자보수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또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했어야만 하고 마찬가지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는요. 끊임없이 보수 작업을 해야만 됐고 또 이 내용과 관련된 주된 테마는 아니고 그러지만 러시아에서 혁명도 일어났어요. 아시죠? 러시아 혁명 너무나 잘 아실 거고 혁명 일어난다면요. 우리나라와 같이 남한과 북한이 같이 동족 상전의 비극을 겪었던 6.25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요. 혁명군과 반혁명군 우리가 흔히 그거를 백군, 적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이라는 게 이제 붉은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군. 그 다음에 반혁명군은 백군. 백군과 적군 간의 내전도 또 일어나요. 그때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많이 팠었는데 또 어렵게 만들었던 이 우회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만들었던 새로운 노선 중에 난공사에 있었던 아무르강, 중국말로는 흑룡강, 거기 철경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도 내전의 와중에 또 파괴가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순탄치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어찌됐든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이 되면서 20세기 초에 동북아시아의 지형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만주와 중국 대륙 진출을 꿈꿨던 그런 야망을 갖고 있었던 일본에게는 아주 크나큰 장애물로 등장한 사건이었다. 이 완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러일 전쟁도 일어난 거고요. 결국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망했지만은 만주고까지 1931년에 만주사변으로 해서 만주고 그 다음에 37년에 중일전쟁 해갖고 또 중국 대륙 침략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반성은 안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모든 지형 변화가 일어나게 된 시발점이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완공이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안 하죠. 이런 생각 안 해요.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걸 마무리로 제가 좀 하고요. 일단 기차를 한번 좀 볼까요? 타보셔야죠. 혹시나 타보신 분 계세요? 아, 타보셨어요? 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크라스나야르스크까지? 그래도 제법 타셨네요. 거기를 한 번에 가셨어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좀 서서 내려가지고 한 번 어디서?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시베리아의 진주라고 하는 시베리아 파리라고 하는 곳. 잘하셨는데 이 횡단철도 이제 타보셨으니까 몇 등 칸으로 타보셨어요? 그냥 보통 그래서 또 친분관계 또 러시아 남자들도 좀 만나고 아니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러시아 남자들한테 가면 아마 인기 폭발. 동양 사람들 최고입니다. 동양여. 근데 아마 이제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면 이열 정도로 아마 죽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유럽 쪽에서는 좀 달라요. 유럽 쪽에서는 유럽 남자들을 더 좀 선호하는 또 유럽 여자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반을 딱 나눠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한국 남자들도 인기가 많고 또 한국 여자들은 러시아 남자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또 갖고 있습니다. 아마 재밌는 대화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부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반화된 몇 가지 사진만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이제 우표 1903년 기준으로 해서 100년이 됐다라고 해서 만든 우표 기념 메달도 다 나왔고요. 9288 얘네들이 주는 상징적 숫자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이제 동쪽 끝은 블라디보스톡 역입니다. 블라디보스톡 역. 지금 앞에 이제 버스도 많이 쓰고 막 그래서 하는데 없는 사진을 저도 블라디보스톡 3번 정도 갔다 왔는데 차들이 많아가지고 좋은 사진이 좋은 그림이 안 나와요. 인터넷 사진이 사실은 더 좋긴 좋은데 그냥 야경 사진이 좀 괜찮아서 그래서 좀 뽑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기차는 요 기차를 타고 갑니다. 왼쪽에 러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기차입니다. 라는 기차를 타고 가시고요. 도착역은 이 야로슬라블 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모스크바에 있는 역. 모스크바에 있는 야로슬라블 역. 모스크바 역이 아니고요. 서울역에 도착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모스크바에는요.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근데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 절대 찾을 수 없는 세계 모든 곳에서 나온 물건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근데 하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게? 그게 바로 모스크바역. 모스크바에는요. 모스크바역이 없어요. 재미나죠? 우리 상식으로 보자면. 그죠? 그 이유는요. 모스크바는 말하자고 하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 기차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열차들을 한 역에,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서울역에 다 몰아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역들을 별도로 다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역 이름을 붙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다가는 블라디보스톡 역을 붙이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탈 때 중간쯤 되는 지역, 야로슬라블 역을 이렇게 딱 두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이 역에서 탄다라고 지정을 한 거예요. 상페테르부르크로 간다라고 하면 상페테르부르크 역을 만들어요. 옛날 이름으로 해서 아직도 레닌그라드 역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쪽 키예프 쪽으로 간다 그러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키예프 역에 가서 타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스크바에만 여기, 그러니까 지하철역 말고요. 지하철역은 뭐 너무나 많고 기차역, 기차역이 총 몇 개가 있냐면요. 11개가 있어요. 11개.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거를 맨 첫 그림 있잖아요. 첫 그림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서 이것도 크게 설명이 좀 다른 분들은 이게 정말 그림으로 그냥 대충 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방향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역의 이름이 다르다. 물론 이제 뭐 다른 도시들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도시, 블라디보스톡에는 그냥 블라디보스톡 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스크바 쪽으로 가면 모스크바 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진 않고 모스크바와 상페테르부르크 두 곳만 그래요. 그러면 상페테르부르크에도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없겠어요? 상페테르부르크 역이 없어요. 그럼 거기에 무슨 역이 있겠어요? 모스크바 역이 있어요. 모스크바 역이 있어요. 그리고 핀란드 역이라고 예를 들자면 핀란드 역이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외대 노후과를 나왔는데 공부를 딱 하는데 레닌 순간적으로 안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공부료가 많이 나가니까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정자적으로 불안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안 되겠다. 좀 가만히 원래 좀 마이크가 좀 편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을 텐데 자 학교 다닐 때요 레닌이 1차 세계대전 전쟁의 와중에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핀란드 역에 도착했대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디서 나와도 오타지? 어디가 오타지? 1차 세계대전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1차 세계대전 나중에 여기 와서 러시아 혁명 주도하려고 들어온 건 만질 텐데 왜 핀란드 역이지? 핀란드 역에서 뭘 하지? 핀란드 역 헬싱키 거기서 뭐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역 이름이 핀란드 역인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상페테르부르크에도 모스크바 역이 있지 페테르부르크, 그러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그라드 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레닌그라드 옛날 이름이 레닌그라드라는 거 혹시나 또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찌 됐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유럽으로 나가려면 벨라루시, 옛날에 백러시아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백러시아 역에서 타시면 서유럽으로 다 나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탄 기차는 모스크바서부터 백러시아 역을 통해 가지고 저기 헝가리의 부다페스트까지 30시간 쉬지 않고 그게 제일 길게 탄 시간이에요. 아직 저는 횡단철도는 타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일주일 만에 가는 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중간중간 내려야 돼요. 하바롭스크서부터 내리고 치타도 잠깐 하고 이르쿠츠크도 당연히 내려야 되고 아까 87개는 아니지만 한 10개 정도는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내려서 한 2박 3일 정도는 다 구경을 해야 돼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달은 잡아야 돼요. 여유 있게 잡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65세에 정년하고 친구들 좀 데리고 야 가자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갈 생각입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30시간인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가시려면 너무 힘든 게 30시간 갈 때도 제가 이제 후배 둘하고 같이 갔는데 지겨울까봐 야 지겨우면 어떡하지? 형 고스톱 쳐요. 그래 알았어 고스톱 치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고스톱 치는데 한 명이라도 지겨워서 고스톱 치자 그러면 무조건 고스톱 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래갖고 같이 셋이 타가지고 이제 심심하다 싶어서 시작서부터 이제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어요. 지겹다 싶으면 한 명이 지겨워도 계속 치고 한 12시간, 20시간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지겨워서 그냥 자자 소리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특히나 또 유럽 쪽 러시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계속 평지예요. 계속 평지로 가요. 똑같은 길을 계속해서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보면 처음에는 나와갖고 담배도 좀 피고 야 역시 러시아 광활한 대지라 그러는데 정말 끝없이 지평선이 펼쳐져 있는 거랑 멋있다 하면서 들어가서 딱 이거 좀 치다가 나와갖고 담배 좀
야 아직도 돼지야. 아직도 지평선 멋있어 정말. 야 이런 나라에서 내가 공부한다라는 게 너무나 뿌듯해. 라고 하다가 또 나오는데 또 근데 여기는 아까 내가 지나간 데 같은데 비슷한 거예요 지형이. 분명히 지나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30시간을 알려보니까 얼마나 지겹겠어. 비슷한 여담으로 이건 이제 야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사는 아니에요. 독일이 러시아를 들어온 적이 있었죠. 히틀러가 이제 소련을 침공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독소 전쟁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진격을 굉장히 빠르게 했죠. 전격전이라고 해서 독일 애들이 그러잖아요. 전격전을 해서 침공을 하는데 탱크 전차병이 계속 공부에 무전을 치는 거. 좌표 수정해달라. 왜 그러느냐? 분명히 잘 가고 있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는 내가 확 간 건데 어저께 분명히 지나갔고요. 그저께 정말 지나간 곳입니다. 확실합니다. 좌표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본부에서 좌표는 이상이 없다. 계속 그냥 진격, 돌격 앞으로 하면 된다. 할 정도로 똑같은 그것도 좀 재미예요. 정말 우리나라는 지평선 볼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보나요? 부안 쪽 가면은 조금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저도 가서 봤는데 느낌이 러시아에 오래 있다가 온 사람이 부안 가갖고 이렇게 딱 보니까 에이, 우리는 그냥 수평선 보는 거죠. 지평선은 정말 끝도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펼쳐집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이고, 이거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괜히 제 이야기만 많이 하네. 넘어가고 내부 잠깐. 우리 또 선생님 한번 갔다 오신 추억을. 근데 동일한 기차가 동일한 내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가 사진만 한번 좀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부. 3등 칸서부터 이거 타셨어요? 이거 타야 사실 젊으면 저도 이거 타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여기가 통로예요. 이쪽에 저기 뭐야 침대가 있는데 양쪽에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층 침대 요걸 내려갖고 2층 침대. 그리고 여기에는 아래층에서 한 명이 자고 또 위층에서 이렇게 좀 자고. 그래서 하나가 기본적으로 6명이 타는. 근데 이거를요. 여기는 지금 오픈형으로 시베리아 행사처럼 오픈형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긴 한데 반대로 이게 그냥 복도만 되어 있고 문을 좀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기차입니다. 객차. 1층, 2층, 3층. 제가 이제 3층까지 안 타고요. 저도 쿠페라 그래서 이제 4인실, 2등 칸까지는 이렇게 좀 탔어요. 1등 칸도 이제 좀 그래서 좀 짧은 거리는 한번 좀 타보고 어떤지. 여기 3등 칸을 아직 못 타고. 여기 나오는 30시간을 한번 타본 다음에 진짜 이건 느리다. 오히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내가 시간 좀 여유가 있을 때 도시 곳곳에 한 번씩 2박 3일이나 이런 데 내려가지고 구경하고 다시 이렇게 타서 한 달 정도 잡고 가야지 하고 해서 내가 포기를 했고 갔다가 이제 2등석하고 1등석만 이렇게 좀 가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젊은 친구들은 저도 좀 젊었을 때 갔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갔었어요. 저도 좀 러시아 남자들도 좀 보고 그러지만 러시아 여자들 그렇게 이쁘다는데 한번 좀 만나서 얘기라도 한번 좀 해보려고. 그죠?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3등 칸입니다. 그리고요. 2등실, 2등 칸. 요거는 기본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문은 있고요. 문은 있고 1층 침대, 2층 침대. 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4시 가라는 거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 쿠페를 잡아가지고 예약해서 이렇게 4시 가라. 그럼 재밌다. 여기다 놓고 이제 고스톱 치면 돼요. 뭐 카드를 고스톱이 이제 또 보시겠죠? 이게 하나, 둘. 뭐 친구들 뭐 무난합니다. 괜찮습니다. 뭐 저기 자는데 나온 문제 없고요. 그 둘이 갔었을 때 여기 쿠페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탈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편하게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 갈아입는다고 자리 좀 비켜달라고 해요. 그런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자리 좀 비켜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 여자 뭐 젊은 여자도 있고 할머니도 타실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잠깐 비켜주면은 옷 갈아입고 편한 옷을.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다시 이제 좀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음식 같은 거 있으면은 저는 김밥 같은 거 한번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못 먹겠다고 막 그러긴 하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기차를 좀 많이 탔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 그러면 뭐 북한 정도나 좀 알고 있지 남한은 그렇게 많이야.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뭐
설명을 하더라도 한국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지만,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4인실이 2등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1등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딱 두 자리만 있어요. 여기는 추천하는 거는 제가 막 사귀고 있는 커플들, 그래 너희들 둘이 이제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면 괜찮겠다. 딱 1인실 외가 둘이 일단 문 다 닫고 그러면은 검사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니니까 둘이 그냥 오손도손 재밌게 지내고 다르라. 단 너무 오랫동안 2년 3년 만난 커플들은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제가 교수님 왜요? 그러면 선생님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딴 생각하다 보면 갈 때는 같이 갔으면 모스크바쯤 가가지고는 아마 헤어질걸. 옛날 과거 남자사로 생각나고 말이야. 똑같은 지역만 계속 보이고 말이야. 그럴 생각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나간 옛날 애인 생각도 좀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지금 만난 사람하고 또 비교하게 되고 막 이래갖고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대신 갓 지금 만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타도 좋다. 왜? 그 사람들은 어딜 가도 재미없겠습니까? 지금 딱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죠? 어딜 가더라도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죠? 나이가 상관없죠. 60, 70대도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타도 괜찮지만 오래 사귄 분들, 부부가 타는 거는 저는 권하지 않아요. 부부가 타는 경우에는요, 두 쌍이 같이 4명이 타는 그 쿠페 타는 거를 저는 권해요. 잠깐 타고 그 다음에 도시에 내려가고 또 구경하면 되니까. 그리고 호텔 가서 거기서 주무시면 되고. 왜 그러냐면 둘이 가면 할 일이 없어. 부부끼리 뭐 고스톱 치겠습니까? 제일 재미없는 게 남편이랑 노래방 가는 게 제일 재미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래방도 안 가는데 그죠? 저도 와이프랑 안 가요. 가면 이제 애들하고는 이렇게 좀 가면 이제 와이프가 저랑 가려고도 안 하고 저도 안 가려고 하죠. 어찌 됐든 이게 1등칸이에요. 그리고 하나 1등칸은 하나인데 리모델링 혹은 새로 나온 객차들 같은 경우는 더 이쁘게 잘 꾸며놓는 곳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여름에는요 특별 열차들이 운행해요. 좀 럭셔리한 비용은 좀 많이 내요. 기본적으로는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시세는 정확히 모르지만 3등석이 블라디보스톡서부터 모스크바까지 기준으로 했었을 때 약 한 15만원 플러스 언저리 될 거예요. 맞나요? 15만원 정도 언저리로 가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까지 완전히 풀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1등석은 기준이 한 80만원 정도? 거기는 이제 뭐 아침마다 좀 이런 간식이나 이런 것들 다 주고 그래요. 3등칸은 그런 건 없지만 3등칸은 자기가 다 그래서 컵라면들을 먹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컵라면 갖고 가셨죠? 러시아에서 컵라면 인기 있는 컵라면이 뭐예요? 도시락. 팔도에서 나온 도시락. 왜 그게 인기가 있는지 아세요? 그것도 참 우연히 콜럼버스 달걀 같은 거야. 우리나라에서 컵라면으로 도시락이 인기가 있나요? 아니죠. 팔도라면이 인기, 농심, 삼양 여기가 대표적이지. 팔도라면, 팔도의 도시락 라면이 러시아에서 히트입니다. 초코파이가 먼저 히트 쳤지만 도시락도 아예 러시아어로 도시락이라고 이제 써 있을 정도로 한국말로 쓴 건 아니고요. 그대로 발음나게 이렇게 도시락 써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예요. 왜?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컵라면 용기를 한번 보세요. 둥글죠. 밑에는 좀 좁고 둥글죠. 왕뚜껑. 제가 저 왕뚜껑 좋아하는데 용심 사발면 좋아하고 사발면 그걸 먹는데 좁아요. 그리고 넓고 이런 것을 놓고 먹다가 혹시나 흘릴 수 있어. 근데 도시락에 팔도면은 네모네. 받는 면적이 넓어. 흔들림이 없어. 상대적으로 히트친 거예요. 그래서 히트친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의 마인드에 쉽게 접근해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를 근데 처음에 착안한 사람이 데이트 친 거지. 그러니까 팔도 우리나라에서 전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다지 인기가 없는 컵라면 회사가 라면 회사가 러시아에서 대박을 한 거죠. 팔도죠. 러시아 사람 너무 좋아해요. 맛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쇠고기 맛으로 넣는 게 좋을까? 닭고기 맛으로 넣는 게 좋을까?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연구한 거. 봤더니 동쪽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사람들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향이 조금 다르네. 조사를 해봤더니 이쪽은 닭고기 스프로 하면 더 좋아하고 여기는 좀 소고기 스프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맛으로 러시아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히트 치니까 일반 사람들조차도 도시락,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말은 따로 있고 그러지만 그 일본 라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수는 뭐 라푸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이 있고 그런데 그냥 도시락 하면 이렇게 컵라면 인기가.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먹고요. 아까 식당 칸, 샤워실, 그런데 식당 칸, 평범한 식당 칸, 뭐 이거 조금 그래도 좀 좋은 쪽입니다. 그리고 뭐 더 조금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데는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이건 럭셔리하게 특별 운행 열차의 경우에 이런 거를 좀 만든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근데 샤워실은 별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샤워실은 제가 찍어오지 못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유튜브에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러면은 아마 선생님도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많이들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거 가면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정도 한답니다. 저도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좀 보다가 알았는데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해요. 150루블인데 그 정도라고 그러면 그러면 3,000원 주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등 칸에서는 이제 1등 칸은 자연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3등 칸은 그런 게 없으니까 따로 샤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렇게 샤워실 그거는 제가 찍지를 못했습니다. 식당도 그냥 안에서 컵라면들 많이 먹는데 뜨거운 물에다 주니까 뜨거운 물에다가 라면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이제 라면을 많이들 가지고 가죠. 그러면 디저트 뭐 햇반 이런 거 너무 좋죠. 햇반 같은 것도 좋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얼굴 표정들이 벌써 좀 지겨워하시는. 야, 이거 아니다. 수준도 너무 낮고 말이야. 하면 좀 오고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될까 하는 얼굴 표정들이 졸려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시끄러우니까.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하는 표정들이에요. 선생님들 표정 보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성 관련해서만 얘기해요. 과거 이야기는 다 했어요. 어떻게 건설이 됐는지는 대략 알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재정적인 여력도 충분치 않은 러시아가 이런 경제적, 군사적, 뭐 정치적, 그다음 사회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건설을 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TSR 관련해서 바라볼 것이냐?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일단 한반도하고 동북아 평화 정책이 너무나 중요해요. 빨리 완공이 돼가지고 완공이 된다는 얘기는 TKR 서울보다는 부산 쪽에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다 다릅니다. 서울은 너무 복잡해서 다시 또 노선을 내니까 부산에서 그냥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데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대로 유럽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는 또 여러 다른 유럽으로 또 퍼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다른 유럽으로 또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고, 그게 평화 정책의 부탁. 아직도 우리 북한 변수 때문에 잘 못하잖아. 그죠? 김정은 그래도 뭐지? 국무위원장 직함이니까 일단은 불러는 줘야죠. 국무위원장인데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가 또 지금 서운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런데 만약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TKR과 TSR이 연결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얘기는 나름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됐다. 통일을 떠나서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TKR과 TSR이 연결이 되면 TSR 단독만 아니라 TKR이 연결이 된다 그러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하는데 1등 공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20년 전부터 나왔어요. 20년 전부터. 빨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가 올해로 수교된 지 한 30년 돼요. 30년 되는데 커다란 말하자면 이제 좀 남들한테 정말 내세울 만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없어요. 석세스 스토리, 성공 스토리가 없어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하는 거나 또는 남북로에서 가스관 프로젝트,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저렴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우리로 들여와가지고 우리가 좀 싼 값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그래 그러려고 하면은 북한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북한 변수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벨라루스도 이런 나라들에서 보니까 가스관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도 만약에 가스관을 잠궈버리면 우리 가스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가스관 넣는 거. 마찬가지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TKR과 연결시켜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빨리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정부가 바뀔 때도 서로 간에 러시아를 바라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지만요. 어찌됐든 이게 잘 안 맞아요. 처음에는 너무 잘 맞았어. 한국과 러시아. 그래서 뭐 밀월 관계다. 거의 신혼부부 아니냐 할 정도로 한국과 러시아가 정말 가깝게 지냈는데 지금은 조금 권태기라는 말은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제가 밀월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살짝 어찌 보면 좀 권태기다. 이렇게 좀. 자,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이 극동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역 그리고 또 유럽으로 나가 물류 이동이 가능하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이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2014년서부터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비자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비자로 러시아는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요. 비자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기다리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2시간이면 유럽을 만난다. 이 얘기를 계속 많이 들려요. 블라디보스토크 가요. 블라디보스토크이 유럽에 속한 도시는 아니지만 가면 우리하고 다른 느낌이 좀 난다. 러시아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2시간 만에 가서 유럽을 한번 느껴봐요. 뭐 제 얘기 때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가게 됐습니다. 젊은 층들은 블라디보스토크 한번 가는 게 버킷리스트는 아니지만 잠깐 갔고 2시간이면 가니까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길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유럽으로 얼마든지 나가니까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여건은 사람들의 이미지는 러시아라는 이미지는 과거보다는 좀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아요. 빨갱이 공산국가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옛날에는 무조건 아까 말씀드린 소련 저 러시아 전공입니다. 교수님은 소련 전공자 소련 과거에 소련이었고요. 지금 러시아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푸틴이 독재하고 막 사회주의 국가 아니고요. 자본주의 국가로 돌아선 지 벌써 30년 됐고요. 독재자라는 표현보다 그냥 권위주의 체제라고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적 있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봐주세요. 독재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빨갱이 국가인데 빨갱이 아니라니까요. 라는데 빨리 그걸 좀 희석화시켜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데 꿈틀거려요. 특히 2014년 이후로부터. 그래서 한 단계 우리가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게 자유롭게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 나타난 버킷리스트로 이제 등장했다라는 거. 지금도 얼마든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이지만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그러니까 관광.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넘어오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그냥 우호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가시면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러니까 2012년 전에 갔을 때랑 13년이랑 17년 재작년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가 재작년이고 그런데 재작년 겨울에 갔을 텐데 대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괜히 그냥 좋아. 웃어주고. 원래 잘 안 웃어요. 러시아 사람들. 표정 포카페이스야. 무뚝뚝해요. 제가 화났나 할 정도. 그런데도 방긋방긋 잘 울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여권 통과돼도 그냥 쉽게 이렇게 좀 보내주고 느낌이 그래요. 이게 좀 달라졌구나. 옛날하고 정말 다르다라는 느낌. 모스크바 들어갈 때도 그러지만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데는 더 모스크바는 자기네들의 수도니까 조금 엄격함이 있을지 몰라도 블라디보스토크에 좀 편하게 그런 거를 좀 물론 블라디보스토크는 3번밖에 안 같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 또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젊은 애들, 우리 중고생들 수학여행 좀 일로 보내자. 그래 거기에 가면은요. 블라디보스토크 근처 우수리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과거 우리 선조들이 했던 독립운동 유적지들이 제법 많아요. 그런 곳에 가서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독립운동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구경도 하고 이런저런 구경도 다 하고요. 또 그런 역사 공부도 좀 해주고 그러면 아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였구나. 요즘 뭐 최근은 아니죠. 봉오동 전투 한번 나와가지고 조금 그래도 이야기 좀 나오고 그랬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수학여행 같은 경우에도 좀 애들한테 좀 자주 많이 보내서 저기 막 러시아와 우리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고 그래야 한라 관계가 확대되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아유 시간 저한테는 원래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질문을 많이 받아달라는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자 뒤에는 이런저런 자료들 많이 가지고 왔어요. 혹시나 질문하시면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이것도 데뷔 날짜, 데뷔인도 다 가지고 오고 그랬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연두색이에요 지금. 연두색으로 해서 모스크바하고 모스크바에서는 아까 첫 그림 보셨잖아요. 11개의 방향으로 다 퍼집니다. 이 TSR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20년 되긴 했지만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뭐 자잘한 문제들 러시아의 그 궤도는요 표준 궤도가 아니라 광궤도인데 그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남북러 예를 들어 최소한 3개국이라도 합의를 봐가지고 야 만들자라고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계 협계 이게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좋아 그러면 남북러 삼각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겸사겸사 우리 두만강 지역의 경제 특구를 만들어보자. 이런 좀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얘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표준 속도를 못 내고 이런 거는 뭐예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충분히 해결한다는 건 쉽게 해결한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빨리 제가 이제 저 교수직에 있는 동안에 만들어지면 더 좋겠는데 학생들한테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야 좀 뚫린다 좀 기다려라 패스가 뚫리고 그러면 괜찮다 했는데 아직도 안 뚫렸으니까 그래서 빨리 뚫리면 우리가 쉽게 유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말로 한번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은 15분, 17분, 43분이고 그런데 말도 좀 빨리 한 것도 있지만 궁금한 이야기 혹은 좀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좀 말씀하시면은요 제가 또 그거 답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어떻게 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좀 다 되시나요? 수준이 너무 낮아서 죄송해요. 700만 달러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 특강을 몇 회 이상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100번도 넘는 듯한데 학생들 제외하고 안 나왔어요. 보통 1억 달러 10억 달러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하는데 700만 달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상식이 풍부하시니까 혹여 또 궁금한 이것 주제 아니더라도 러시아 관련된 거 이렇게 주제로 또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제가 이제 형님이 여행을 가려면은 네. 횡단철도 꼭 타라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형님도 교수님처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려면은 드문드문 가야 된다 하는데 형님도 사실 다 가지는 못했대요. 네. 그쪽 어디까지 가고 네네.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쪽을 다 가려면 시간이 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열 군데. 원래 이제 원스톱으로 취재학교를 다 가면 일주일 걸려요. 아니요, 그냥 아까 교수님이 10개 도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예. 부르고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걸리고요. 자, 몇 개의 도시를 선택해서 그 도시에서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를 결정을 하시면 전체 날수가 그러니까 보름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유럽 쪽은 웬만하면은 다 자동차로도 가고 기차로도 다 가봤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로 도로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랄산맥 쪽까지 가고 자동차로 다 많이 좀 가보긴 했는데요. 가보고 싶은 도시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들을 10개를 잡느냐
5개를 잡느냐. 5개 잡고 1박 2일로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갖고 합쳐서 보름 정도면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간표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근데 한 10개 도시에 2박 3일 한다 그러면은 한 3주에서 4주는 좀 잡아야 되는 거죠.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요. 지겨워요. 지겨워요. 고스톱 좋아하세요? 고스톱 좋아하시죠. 지겨워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설레는 가슴을 안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사귀는 커플이라 그러면 어디들 가도 괜찮은데 그런 거만 아니라 그러면 지겨우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1등석으로 가면은 둘만 있으니까 재미없잖아요. 재미없어요. 3등석 이렇게 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재밌긴 한데 불편해. 세수도 못하게 되고 샤워실 가서 이제 또 샤워하는데 또 정해진 시간이 다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날에 저도 이제 뭐 어르신들보다 더 젊고 그러지만 저도 이제 나이니까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편해지려고 하더라고요.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4명이 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고 4명이 한 쿠페 안에서 그래서 간다 그러면은 만약에 1루 축구까지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한 열흘 정도 잡고 중간에 하바롭스크라든가 이런 데를 좀 보시면 어떨까. 치타나 이런데. 그런데 개인 생각은 더 권해드린다고 하면 볼거리는 여기가 훨씬 많죠. 이런 쪽이 훨씬 많죠. 이쪽으로 가시는 게. 그래서 몇 개의 도시를 선택하고 며칠을 묵는 거에 따라서 일정이 달라진다. 기본적으로는 일주일이다. 플러스 알파 값을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요. 네. 그 기차 시속이 이거 시속이 어떻게 됩니까? 시속으로 따지자고 하면 좀 구간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50에서 한 60k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빠르지는 않고. 예. 그 치아 상태는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도 또 여러 번 가장 코로나 이전, 코로나로 저도 못 나가니까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심지어 IS가 활개를 칠 때도 푸틴 형님을 무서워한 나머지 러시아는 건들지 않는다. 한두 번의 사건은 좀 있긴 했으면 러시아는 너무나 안전합니다. 더구나 과거에는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유학 갔을 때는 경찰관들이 우리도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 하면은 좀 돈 좀 벌려고 용돈 좀 벌려고 괜히 트집 잡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자면 2005년 이후로 한 번도 경찰한테 그런 불신 검문을 당한 적이 없어요. 2005년 이후로 불신 검문. 어쩌다가는 혹여 걸리는 거는 밤에 늦게 술 먹고 가다가 비틀비틀거리면 경찰이 잡을 수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술 먹고 도로를 걸으면 공식적으로는 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택시 타고 가야 돼요. 바로 앞에서 잡아서 식당 앞에서 택시 잡아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데 그거 외에는 길거리 돌아다니고 그럴 때 아무런 문제 없어요. 낮에 다니. 그거 뭐 누가 와가지고 뭐 행패를 부린다? 뭐 이럴 때는 있죠. 스킨헤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 번역할 때 스킨헤드는 또라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요. 또라이라고 번역하는데 걔네들이 활개칠 때가 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 생일도 아닌데 4월 20일 히틀러 생일이에요. 히틀러 생일인데 4월 20일 날 괜히 또 모여가지고 저기 괜한 외국인들 괴롭히는 또는 약자들 괴롭히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도 도심이나 이런 데서는 발생하지 않고요. 거의 발생하는 거 없고요. 지금 그런 보도도 잘 안 나오고 조금 작은 도시, 경제적으로 좀 힘든 도시에 좀 뭐라 그럴까 좀 역주변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정거장 뭐 이런 데서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 큰 도시나 대형 도시는 전혀 치안에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관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많이 도와줘요. 물어보면 대답도 잘해주고.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패스포드만 이렇게 패스포드 그러면 딱 보여주면 그거 가지고 저도 유학 갈 때 2번 돈 줘봤어요. 그러면 지갑을 제가 저기다 걷어 나가서 하면 참 진짜는 꺼내갖고 돈을 이렇게 딱 꺼내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잔돈이 좀 있어야 돼요. 10달러를 제가 10달러짜리를 딱 이렇게 꺼내면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안 받는 거야. 자기 주머니가 받는 거지. 이런 적이 2번 있었어. 그 딱 주고 넣어줘야 돼요. 자기는 절대 안 받는 거예요. 자기는 받은 적이 없지. 그래서 살짝 넣어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물어.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 아니 뭐 문제 없는 것 같아. 괜찮아. 갈게. 그러면서 그런 일이 2번. 제가 있을 때만 하더래도.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다. 밤늦게 술 취해서 돌아다니는 건 한국도 위험하지 않나요? 저도 그러지 않지만 무슨
뭐 뻑치기 무슨 아리랑치기 당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런 좀 일들이 간혹 발생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에서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돌아다닐 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치안에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국경 조약 이후에 네. 연해주로 사람들 많이 이주했다 했잖아요. 네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고려인에 대해서 이제 네. 논쟁을 하는데 예. 뭐 독립군의 후손, 그러니까 고려인은 독립군의 후손으로 뭐 후손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고려인들을 이제 전부 독립군의 뭐 후손으로 볼 수는 없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유튜브에 그래서 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아버지하고도 좀 가끔 그래요. 아버지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아주 학력도 높아요. 그런데 최고 저인데도 이상한 데에 막 휩쓸리고 싶고 그러는데 아버지 정확하게 좀 판단 좀 하세요라고 간혹 저한테 야 이런 거 아니냐. 자 고려에는요 기본적으로는 소련 시대 때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지만 소련이나 지금 러시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듯이 전체적으로는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고려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이 러시아 그러니까 당시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 땅으로 가게 된 이유는 1860년에 국경조약으로 해서 국경이 조선과 러시아가 설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힘들면 넘어간 거예요. 고향이 너무 힘들면. 왜? 한강오리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넘어간 거예요. 공식적으로는요. 넘어간 거를 186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그 이전에 기록이 없을 뿐이지 분명히 넘어갔을 거예요. 비루한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100% 독립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면 우리 이제 그러면 증조할아버지 정도로 되겠죠. 증조할아버지나 뭐 저기 한다 그러면 고조할아버지 되겠죠. 그 정도 때 넘어가신 분들이라고 한다. 힘드시니까 가신 거예요. 가서 나라가 또 뺏겼다고 하니 어떻게 되면 나라를 되찾고 싶은 마음에 십시일반 도와줄 수는 있겠죠.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하진 않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어떨까. 100% 독립운동의 후손자라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넘어가게 됐느냐. 1860년 이후서부터 넘어갔는데 공식 기록으로만 보자면 조선 땅이 살기 힘드니까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지금 그런 거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실 반포에 살고 있는데 40년 넘게 살았거든요. 저는 떠나기 싫어요. 집도 좁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 재건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돈 번다 그러지만 저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가 40년 넘게 살은 내 지역에서 그냥 오래 살고 싶군요. 바퀴벌레가 지나가도 그냥 고향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과거에 우리가 고려인이라 부른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간 사람. 그리고 나중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뜻을 갖고 이주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도 계시죠. 그런 또 좋은 집안들의 이제 후손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인데 모든 분들이 다 독립운동을 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지만 넘어간 이유가 뭐 잘못해갖고 간혹 있겠죠. 중죄를 범하고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려운 현실의 삶을 극복하고자 러시아 땅으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1910년 이후에는 또는 1905년 뭐 울사조약 이후에는 나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넘어간 사람들 있다. 이렇게 봐요. 초반에는 그런 건 아니고요. 1860년에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 제가 황씨잖아요. 우리 쪽 그 어르신들 중에 그때 가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좋게 보고. 그리고 이분들이 살던 분들이 37년에는 강제 이주 당하는 거예요. 전혀 예외 없이. 어디로 가요? 수강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일로 가는 거야. 항구지에. 갈 때도 많이 죽고 가서도 죽고. 그런데 거기서 말하자고 하면은 또 개척해가지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이제 얼굴은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쉽지는 않아. 생각이 다르니까. 하지만 피로는 같은 사람이니까 굳이 처음부터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과 사람은 피부 색깔과 상관없잖아요. 요즘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일반화시켜서 이분법적으로 독립운동한 사람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처음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넘어갔던 사람들이고 나중에 1910년 이후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도 물론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조국을 고국을 고향을 떠나서 간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가시면 좀 좋을 듯해요. 싸우는 거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독립운동의 후손이건 아니고가 뭐가 중요한지. 일제 때 친일 행동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겠지.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또 예. 거기서 그때 나온 얘기 중에 또 하나는 그 이제 러시아, 중국, 한국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조선족들은 뭐 그 후손이거나 독립군의 후손이거나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면서 고려인들은 꼭 그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정확히 아니고 또 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잠깐만 드리자면 고려인 중에서도요 자기들끼리 또 이게 참 난 그런 것도 좋잖아. 자기들끼리 또 이제 집단 간에 집단 이기주의가 있어요.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걸 그래 뭐난 고려인이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사할린도 말하자고 하면은 고려인이에요. 소련 땅이었으니까 지금은 러시아 땅이지만 그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기네들은 사할린 한인 이렇게 부르죠. 사할린.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은 그 정서가 너무 강해요. 다르다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강제징용돼가지고 사할린으로 간 사람들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걸 왜 그게 저도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참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서 속아서 일제에 속아가지고 간 사람들 돈 벌었다고 하니까 또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다 속아서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 돈 벌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몰라가지고 자 일본에 의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사흘이라는 그분들 또 후손들도 고려인들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월경해가지고 넘어간 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들끼리 또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 강의를 할 때 어느 쪽에 계신 분들인지 미리 좀 알고 들어가요. 말을 좀 조심해야 돼. 안 그러면 그거 갖고 싸워. 제가 아니 그게 무슨 지금 중요하다고요. 그 사할린에서 살았거나 중앙아시아에 살았거나 그 연해주에 살았던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폭탄 맞아요. 폭탄 맞아요. 젊은 선생이 말이야 아직 몰라서 그러지 마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아유 대화하기도 싫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화할 필요는 없고요. 조선족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기 막 이 멸시하거나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뭐 서독 가거나 뭐 이런 데 갔었을 때 힘들어했을 때 똑같은 거야. 동남아시아 사람들 이렇게 구박하고 이런 거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야지. 우리 옛날 동남아시아 사람들 없이 여긴다고 해갖고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면 과거 옛날 우리가 당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대화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리고 고려인들도 일반적으로 우리 하여튼 한국 사람이라는 해들에서 선입견 없이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저는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의 출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 온 사람들, 중국 쪽에서 온 사람들을 좀 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재외 동포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재외 동포가.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재외 동포라고 생각을 해도 다른 아닌데 저 조선족 애들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는 쟤네들이 얼마나 음흉한 아니 같은 동포들끼리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여튼 갈등, 대립 이런 단어보다는 협력, 조화, 화해, 평화 이런 단어들을 더 선호하는 게 전 좋다. 선생님의 그 이 긍정 마인드를 위해서도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예. 아이고, 식사 또 하셔야 되죠. 네. 하여튼 그러면은 오늘 그 좀 두서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또 특히 워낙 저기 수준이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제가 수준 낮게 강의를 하지 않았나라는 걱정도 좀 있긴 한데 어찌됐든
잘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외대가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과정 두 가지만 더 좀 소개해드리고 끝내려고요. 지금 지난번에 1차 과정 가을에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4번이 중단되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1월 11일부터 한 달 4주간 터키 문화 관객들을 다시 수요일마다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화요일 들으시죠. 날짜 안 겹치게 1월 11일부터 2월 3일까지 그 이제 그 연수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바로 첫 화면에 나와요. 외대께. 그것도 이제 수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여기서 과정이 있거든요. 혹시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이러면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청을 했는데요. 예. 거기 홈페이지에 네네. 그 똘레랑스처럼 네. 그거를 안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외대에다 전화를 해서 네. 거기서 그걸 불러줘서 저는 그걸 들어가서 가입을 했어요. 네. 그 연수구 쪽 홈페이지에 클릭이 안 되죠. 예, 네. 거기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 연수구 홈페이지에서는 네. 저희 거는 이제 무료로 강좌를 운영하다 보니까 따로 연동을 안 시켜놔서 저희가 클릭하면 외대 주소를 연결되게 해놨는데 그걸 또 안 안 해주셔가지고 해놨어요. 밑에 주소 가시고요. 다음번 요 우리 이 국제교육센터 강의는 다음번 봄학기는 수요일날 지금 화요일인데 3월부터 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발칸 유럽 사회 문화 요거는 수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니까 미리 좀 일정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그러면 우리도 정해서 하니까 3단계가 되면은 아마 안 될 것 같고요. 3단계 중에 2.5단계까지는 강의를 50명 미만까지는 들어오고